네, 연타증권에서 전국 주식 잘하는 분들 지금 도별 최강대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각 지역별로 일단 한번 짱이 되셔서 전국 대회 한번 출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다시 그 미용 의료기기 직접 체험에 나서셨던 네. 우리 박근형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벌써. 네. 네, 뭐 아주 이제 극단적인 이 부분은 좀 지났고 네. 이제 딱정이가 이제 어느 정도 한번 아하. 벗겨졌기 때문에 따로 뭐 조명을 지금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환해지셨네요. 빛이 납니다. 예, 네, 눈부십니다. 외모를 꾸미기 위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 투자를 위한 하나의 뭐 실습 그리고 경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장기를 봐야 되는지 생각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제 얼굴을 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수적으로 이제 피부도 좀 좋아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어쩔 그럴 수 수 없이, 없는 예. 영향은 있겠죠.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만. 예. 자, 네. 가격이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이 않습니다. 협찬 아니고요. 뭐, 네. 뭐 그냥 제가 제 돈으로 했는데 뭐 저만 한 게 아니라 집사람까지 했으니까 뭐 그렇죠. 두 사람이 비용이 만만치 않죠. 않습니다. 예. 네. 과연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면 아마 뭐 소비 여력 있는 분들은 충분히 또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해당 회사들은 더 매출이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 왼쪽 눈 아래 여기 부분이 음. 흑자 때문에 되게 사진 찍으면 이렇게 그 500원만한 동전만한 크기의 그런 거 검은색 있었어요? 좀못 봤는데. 느낌이 이렇게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얼굴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보이는데 이제 이게 정말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색소 쪽은 정말 잘못 건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덧나거나 그래가지고 네네네. 더 까매지거나 이렇게 뭐 커지거나 이래서 네. 되게 조심스러운 파트였는데 아무튼 뭐 최근에 많이 좀 발전했다고 해서 네, 한번 네, 네. 해봤는데요. 결과치는 아직 모릅니다. 이제 네, 일주일 좀더 지나고 이제 시간이 그럼요. 필요하죠. 이게 또 다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7.7포인트 하락 출발 2618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단기적인 기술적인 부담감도 있었고요. 사실 지난 주말에 중국에서 좀 구체적인 경기 부양안이 좀 나올 거다라는 뭐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실제 조금은 실망스러운 느낌의 언급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들은 현선물 매도 그리고 기관은 현물 매도와 일부 선물 매수로만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조선이나 건설, 화학 그리고 방산우주항공과 원전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보시면 조선, 건설, 화학 이쪽은 대부분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잖아요. 네. 역시 이제 센티적으로 중국의 어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오늘도 조금 뭐 반영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폭염주의보에 따라서 여름 관련주라 뭐 일부 음식료나 그다음에 뭐 에어컨 관련된 뭐 섹터로 분류되는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태경 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비슷하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왔고요. 전선이나 제습기 이런 종목들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여름 테마주들이 이제 강세가 보였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종합상사나 여행, 사료, 비료, 육계 등의 개별 테마가 강세였습니다. 시장 수급이 부재한 가운데 기관도 선물 매도 전환하면서 개인만이 현선물 매수 대응하고 시장의 낙폭이 확대됐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봐서는 2600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강세 전환했고 특히 에코프로가 올라왔죠. 그래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일부 종목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4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피에서는 건설, 운수장비, 기계 등의 경기 민감주 강세가 지속됐고 코스피가 2600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지지를 했던 시장이 11시 20분경을 기점으로 주가지수 선물이 다시 반등 시작하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금융시장이 큰 변동성 없이 순항하면서 최근 단기 과열 부담이 확대됩니다. 기술적으로 약간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과매수 인식권역 영향에 매물 소화 과정이 일부 전개됐다 볼 수 있는데 시총 상위단에서 특히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 기여도가 오늘 코스피 하락이 약 75% 정도 했기 때문에 상단, 그러니까 시총 상위단에서 몇 개가 좀 빠졌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의 지분 매각 일부 소식에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운수장비와 기계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전기전자에 좀 집중적인 매도가 일부 나왔습니다. 금융과 철강 등도 매도했고 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집중 매도가 일어났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화학과 기계 건설주 그 경기 민감 업종 일부 샀고요. 전기전자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일부와
게임주의 소폭 매수가 기관 들어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0원 초반대 수준으로 약간 반등이 나왔고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기계가 강세였는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건설업 같은 경우는 역시 삼부토건이 재건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상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 운수 장비도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방산주 상승이 특히 전개가 됐고 2분기 실적 기대감 속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18%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도 동반 상승했고 반면 식료품, 음식료 업종이 가장 부진했고요. 네. 상암식품과 농심 등의 라면 관련주가 급락했고 시총 상위단에서는 외국인 기관 순매도 영향 집중된 반도체나 2차 전지 셀업체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좀 빠졌죠. 네. 전기전자 하락을 주도했고요.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인터넷주도 약세에서 서비스업을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 나타내면서 강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업종별로는 건설과 금속이 강세를 보인 반면 화학과 반도체, 제약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섹터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좀 가볼까요? 네, 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지속이 되면서 철강 화학주, 경기 민감 섹터가 이제 일단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철강에 대해서는 키움증권이 보고서를 내면서 중국의 철강 시장이 인민은행이 10개월 만에 단기 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선물 시장을 지지했고 여기에 따라서 3주째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키움증권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간 비철은 중국 부양 기대감과 달러 약세 2주 연속 상승했고 구리는 8,500달러대 회복하면서 5주 내에 최고치를 최근에 기록했다고 네. 보입니다. 아울러서 니켈 같은 경우는 주간 9% 급등하면서 5주 만에 23,000달러 회복을 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키움증권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열연 철근과 냉연 같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왼쪽 그 그림을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21년 1월 달 이후로 쭉 빠지면서 23년 접어들으면서 1분기에도 많이 빠졌거든요. 네. 끝무렵 보면 살짝 고개를 든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회복 추세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힘듭니다. 역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중국의 스팟 열연 마진인데 이것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짙은 이게 뭐 짙은 남색. 네, 그렇죠. 곤색이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짙은 선이 보면 그게 마진입니다. 마진. 오른쪽 보이는데 톤당 이제 US 달러로 마진이 보이는데 이것도 거의 바닥권에서 그러네요. 예, 거의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고개를 드는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철강주를 당기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표로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많이 빠져 있긴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반등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그 화학 업종에 관련해서도 순수 NCC 쪽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리포트가 지난주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사진을 띄워주시면 지난주에 나왔던 키움증권 보고서인데 에틸렌이나 그다음에 뭐 폴리필렌 관련된 부분들도 프로필렌 관련된 부분들도 수요 대비 공급 능력의 연간 격차가 지속 확대되면서 프로필렌 쪽도 22년, 25년 제일 위에 보시면은 디맨드 약간 옅은 푸른색이 디맨드 쪽 수요 쪽이고 짙은 푸른색이 이제 그 캐패시티이거든요.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기가 수요가 급박하게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캐패시티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역시 그 ICIS라는 그 통계치에 따르면 아시아 올레핀 시황이 적어도 25년까지 수급이 지속 악화될 것으로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네. 25년까지도 캐파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25년까지 업황이 약간 바닥에서 약간 튀어오를 부분도 있겠지만은 약간의 업황 개선을 예상할 수 있으나 가동률 84% 이하의 저조한 바닥 구간이고 역시 국내 NCC 업체들의 투자 매력은 제한적이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철강이나 화학 쪽의 주가 흐름은 기대감이 약간 반영되면서 리바운딩 많이 빠져있는 리바운딩 국면인데 어닝에 대한 어떤 강도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 튀어오르면 조금 뭐 따라가기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맞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중소
중소형 철강주들이 올라가거든요.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철강주 움직임이 있고 특히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PJ 메탈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신사업 목적에 대한 관련해서 PJ ENS 주식을 신규 취득한 결정이 PJ 메탈 쪽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인 모멘텀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전반적인 업종에 관련해서는 다소 조금은 수급적인 거나 중국의 경기 관련된 어떤 부양책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렇게 산업 동향을 주가가 반영한다라 해석하기에는 좀 이른 네, 때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고 하는데 경기 부양이 진짜 될지에 대한 확신도 아마 많이도 없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렇죠. 5년 10년 전에는 중국이 혹시라도 경기 부양한다고 그러면 막 거기에 대한 확신들을 더 많이 하셨을 텐데 맞아요. 네. 지금은 과연 중국이 저런다고 경기가 부양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포스코도 뭐 순수 업황보다는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밸류를 더 받아주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동국 그룹주들도 동국제강 그룹주들도 동국 홀딩스가 지금 이틀째 가격 전파까지 오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등이 더 먼저 평가를 받으니까 네네네. 순수 산업보다는 약간은 변외의 개별 스토리가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중국의 부양책 관련돼서 좀 경기 관련 주들이 좀 올랐던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다음 네. 섹터 가보겠습니다. 예, 역시 오늘 제가 인트로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도 섹터가 별로 없었던 하루였기 때문에 약간 뭐 두 번째 테마도 역시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소도 사실은 뭐 어닝이나 다른 부분들을 본다면 아주 요원한 사업이잖아요. 뭐 결국 이제 오늘 신한투자증권이 리포트를 냈는데 리포트 그 분량이 무려 268페이지인가 그렇습니다. 수소 관련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책이 저도 나왔네. 참 책이 나왔어. 예,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 읽어보면 되게 어렵기도 해요. 이게 좀 말도 좀 어렵고 수소가 어떻게 간다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 좀 지식이 정말 없으면 좀 268페이지 읽으면서도 조금 저도 좀 이해하기가 조금 한 번에 읽기가 좀 쉽지 않았던 네. 리포트인데 아무튼 뭐 아주 긴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 보고서가 이제 나온 것이 오늘도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제 뭐 탄소 중립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탈탄소화의 핵심이 전기화인데 이를 위해서 친환경 관련된 전력 공급이 전제돼야 하고 에너지 운반체인 수소는 뭐 아주 이제 지역 편차 등의 탈탄소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서는 결국 ESS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버려지거나 남은 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고 곳곳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는데 다양한 섹터에서 활용이 가능한 에너지 운반체인 수소가 탈탄소화라는 경기에서 뭐 상당히 좀 리베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분야에 쓰인다, 자유롭게 쓰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아주 많은 그 많은 268페이지 가까운 어떤 그런 리포트 가운데 몇 가지 그 그냥 분석 그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인류가 탈탄소라는 아주 큰 테마를 가지고 이제 가긴 가는데 네. 거기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수소가 여기저기에 막 쓰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키맨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사진 가져오시면은 신한투자증권과 IAEA 그러니까 그 에너지 아마 관련된 그런 쪽이겠죠. 관련해서 이제 NGE 해가지고 넷제로 이모션스 바이 2050년까지입니다. 에너지 부분인데 네. 결국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각 산업별로 발전 부분, 건물 부분, 운송 산업, 뭐 기타 부분들이 언제부터 이제 이렇게 탄소를 각 시나리오상 섹터별 탄소 배출량을 언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좀 내리는 것으로 서로 이제 목표치를 갖고 시나리오를 갖고 있느냐를 이제 표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한 2025년 정도부터는 좀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특히 이제 발전 부분이 많이 이제 네네. 꺾인다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산업이나 건물 부분이나 뭐 운송 기타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탄소 중립으로 2050년까지 가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각 분야별로 이제 내세운 어떤 여러 가지 목표치가 있을 거잖아요. 뭐 발표된 어떤 목표치를 가지고 이 시나리오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이제 추이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현재 주요국에서는 활용보다는 생산 부분에 집중하는 수소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인데 이게 결국 수소 경제가 자리를 잡으려면 뭐 수소 가격이 여전히 저렴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수소 경제 확장의 폭이 뭐 활용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결정되겠지만 여러 가지 추진력은 생산 부분의 혁신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생산 부분의 혁신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한국의 경우에는 활용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연료전지 관련된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연료전지 기술 기반으로 수준의 사업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만 들어보면 와닿기가 좀 쉽지 않아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어떻게 정말 뭐 가격을 내린다는 것인지 그리고 연료전지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참 와닿지는 않습니다. 다소 좀 이렇게 스토리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를 한 가지로 이제 도식화해 놨더라고요. 보시면 국내 수소경제 밸류체인에 대한 생산, 저장과 운용, 활용법에 대한 밸류체인을 이제 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생산 부분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정작 이제 청정 수소 관련된 분류 가능으로 해서 뭐 가스를 뭐 여러 가지 개지를 한다든지 최근가스에서 열분해를 해서 부산물을 고체 탄소로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적으로서는 왼쪽에 생산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인데 나와 있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제시가 됐고요. 네, 수준의 부분도 자료는 있고. 네, 지금 저희 삼프로팁 앱에 들어가면 우리 맞습니다. 예. 박헌영 부장님이 올려주신 게 또 있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생산 부분이 있고 저장과 운송 부분이 뭐 고압 기체 수소라든지 수소 화합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지하 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건 방법이 저장이나 운송 방법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활용 부분들이 뭐 산업적으로 피드백이 되면서 뭐 철공화학, 정유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쓰인다는 걸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산업에 다 이제 수소가 활용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뭐 내년부터 아니면 뭐 2030년부터 어떻게 정말 되는 건지가 사실 뭐 숫자로 어떻게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도식화한 부분들은 이렇게 자료를 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신한투자에서는 리포트가 아주 장문의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이 영향을 좀 미쳤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언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충북 음성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과 국장급 회의를 열고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안전과 산업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일본의 에너지 전략 재생에너지 부장과 같이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탄소 중립 실현을 하기 위한 수소 에너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소 안전 관련 로드맵 2.0과 수소 기본 전략 개정본 등과 관련된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한일 양국이 각각 추진 중인 안전 관리와 산업 정책에 대한 어떤 공유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뉴스 플로우에 따른 수소 산업과 관련된 테마성 움직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과 일본이 이제 수소 관련된 산업을 좀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협약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최근에 오만 쪽에 수소 관련된 프로젝트 관련된 뉴스가 하나 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과 프랑스, 태국 컨소시엄과 그다음 8조 원 규모의 오만 수소 프로젝트 구축 프로젝트에 수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게 21일 서명식 개최 예정으로 이야기됐는데 사진을 띄워주시면 해외발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5만 쪽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포스코가 28%, 삼성 엔지니어링이 12%, 발전 공기업 두 곳 등이 64% 정도의 이 기본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 엔지니어링 25%, 태국 PTTEP 11% 구성된 이 그 뭐라 그럴까 이 프로젝트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컨소시엄이라 해야 되겠죠. 그게 나와 있는데 이 8조 원 규모의 5만 수소 프로젝트 관련된 구축 프로젝트에서 1차분에 대해서 이제 비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만 하이드론 프로젝트 페이즈 1인데 두 개 비딩 라운드로 진행되고 있고 첫 번째 비딩이 1분기에 2개 블록 두쿰 지역에 2개 블록이 있고요. 두 번째 비딩이 올해 4분기에 4개 블록 툼레벳 지역 쪽에 토지 입찰 결과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당 입찰에 포스코와 삼성 엔지니어링 등의 구성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 중에 있는 걸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해외 쪽 프로젝트 관련된 수주권 입찰 결과 수주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외발 기사 관련 쪽도 수소 쪽에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한국, 프랑스, 태국 세 개 나라가 컨소시엄을 하는데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예를 들어 뭐 포스코라든지 삼성 엔지니어링 등 해갖고 발전 공기업까지 해서 64%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도하는 그런 컨소시엄이 될 것 같네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아마 여기는 이제 뭐 수소도 이제 여러 단계가 생산하는 그 과정에 따라서 뭐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뭐 블루 수소 등등 있는데 요건 이제 그린 수소, 그러니까 아주 청정 에너지로 완전히 볼 수 있는 그렇죠. 그쪽으로 아마 좀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뭐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생산이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저희 그 2부 심층 인터뷰 중에 네. 탄소 포집 관련된 인터뷰 내용 나갔었던 것이 있어요. 탄소 포집. 예, 네네네. 그 포집 기술 관련돼서 이제 설명하셨던 부분 등이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의 내용은 포집 중심에 대한 내용이었었다라면 네. 이 수소는 결국은 그런 포집 과정에 청정 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조금 겹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소 포집은 좀 오염 물질을 줄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탄소를 좀 줄이는 방향이고, 거고, 요거는 이제 결국 근원적으로 또 다른 에너지를 우리가 쓰면서 탄소 사용을 아예 그냥 좀 줄여버릴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물가, 특히 이제 라면에 대해서 정부가 한 얘기 했는데 이게 지금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네, 사실은 뭐 오늘 뭐 음식료 업종 뉴스에 따라서 상당히 반응을 많이 했었던 하루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정부가 이제 물가 관련 언급을 하면서 특히 이제 라면 가격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좀 있었죠. 사실 뭐 우리나라 소주나 라면 가격은 좀 예민한 굉장히 가격이잖아요. 민감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사실 뭐 정부도 이제 물가 관련된 이슈가 예민할 수밖에 없고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식품으로 이제 생각되고 있는 뭐 라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곡물 가격도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좀 라면 가격이 최근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좀 낮춰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약간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특히 이제 라면 업종들이 좀 안 좋았고 라면이 빠지니까 편의점도 빠졌어요. 그렇군요. 편의점도 네네. 주가가 좀 빠졌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좀 제가 언급을 나중에 따로는 안 하겠지만은 중국 쪽에서 이제 뭐 약간 뭐라 그럴까 뭐 그들만의 어떤 뭐 애국 그 소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네네네.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중국 로컬 기업들이 뭐 많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그 우리가 신발 같은 경우도 중국 로컬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조깅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애국 소비가 많이 든다 뭐 이래 가지고 결국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뭐 나이키나 딴 것이 좀 약간 부진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임플란트 관련 주식들도 오늘 좀 주가가 또 빠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내 자국의 뭔가 소비를 국내 브랜드를 뭐 소비를 하기 위한 뭐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뭐 네네네. 해외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오히려 이제 덴탈 쪽도 이제 주가가 조금 영향을 또 안 좋았습니다. 그거는 뭐 네. 따로 제가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오늘은 결국 이제 라면 관련 업종이라든지 뭐 편의점 주가 빠졌는데요. 근데 이제 한화투자증권에서 이와 관련된 뭐 그 언급을 좀 했습니다. 코멘트를 네. 했는데요. 이 배경에는 이제 한 세 가지가 정도 있는데 농심이 주요 라면 제품 평균 출고가를 21년 8월 16일과 22년 9월 15일 날 각각 6.8%와 11.3% 인상을 했습니다. 꽤 높게 인상폭이 있었거든요. 2년 연속한 거네요. 그렇죠. 예, 농심 라면 가격 인상 직후에 당연히 오뚜기나 팔도, 삼양식품도 잇따라 가격 인상 동참을 했던 배경이 있고요. 기업들의 매입 단가나 원재료 조달 구조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라면 기업들의 원부재 비중에서 밀가루, 소맥, 그다음에 유지류의 합산 비중은 한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절대적인 규모이죠. 근데 23년 1분기와 2분기 소맥 분기 평균 가격은 1분기에는 약 전년비 31.2% 그리고 2분기에는 31.6%나 빠졌습니다. 그 팜유는 분기 평균 가격이 1분기는 33.4% 빠졌고 2분기에는 51.1% 전년비 빠졌으니까 많이 빠지긴 했네. 크게 급락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두 번이나 올렸는데 야, 니네도 원재재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맥 가격 하락을 이유로 이제 제분업체들이 이제 밀가루 가격에 대한 가격이나 압박도 아주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압박이 결국은 가공식품 라면 업체인 기업에게도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사를 좀 보니까 2010년 이전에 곡물가 상승 시기였던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라면 4개사의 2년 연속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비슷한 시기에 2007년에는 평균 8.3%, 2008년에는 평균 15.4% 두 번 인상했거든요. 많이 올랐네 그때. 예, 그리고 특히나 두 번째 인상률이 더 높았습니다. 이번하고 똑같은 케이스였습니다. 이후에 곡물가 가격이 하락이 이어졌고 2010년 상향식품을 시작으로 농심 팔도의 가격 인하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았던 삼양식품과 팔도는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6.7% 인하했고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했던 농심은 신라면 가격은 별로 안 내렸고 거의 안 내렸고 신라면 외에 안성탕면하고 육개장, 김치사발면은 6.3% 가격 인하했습니다. 제품별 차등을 두었거든요.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2011년도에는 다시 평균 6.2%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리고 바로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아마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밀가루나 라면 가격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아마 이제 가격 인상 이전 대비 현재 라면 가격이 18.9% 인상된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 폭은 예상치가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한 4% 내외로 아마 인하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4% 정도 라면 가격 인하하면 아마 21년, 22년 가격 인상 이전 대비 라면 가격이 한 14.1% 정도 인상될 수준인데 인하할 가능성은 높다고 본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인하 폭이 한 4% 내외로 추정을 했습니다. 1,000원이라고 치면 40원. 그렇죠. 뭐 크게 뭐 와닿지는 않죠. 일단 100원 예. 정도는 떨어져야 이게 떨어지는 체감이 좀 될 텐데.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이전 대비로서는 내리더라도 14% 정도 올라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인상된 수준이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부터 24년까지 완만한 곡물가 하락을 전망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곡물가 하락이 지속되면 라면 가격 인하에 대한 수익성 압박은 거의 뭐 없다,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과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가격 하락 관련해서 이목이 집중되는 뭐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베스트 케이스는 아마 라면 관련된 4개사 모두 비슷한 종류의 가격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매출 애누리율이나 마케팅, 프로모션 비용을 축소시키면서 OPM 마진율을 계속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기본 베이스로는 어느 정도 가격 인하 결정 후에 뭐 그 기본적으로 뭐 마진율을 그대로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는 부분이고 아주 안 좋은 케이스로 봐서는 라면 4개사가 각기 대응을 따로 하는 케이스인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죠. 뭐 따로 아마 대응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아마 기본적으로 가격 인하가 좀 된다 하더라도 마진율 압박은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시장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양식품을 좀 따로 좀 보시면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이게 보시면 삼양식품인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네모난 원을 보십시오. 이게 해외 수출 비중이 70%잖아요. 삼양. 매출 비중이. 불닭볶음면. 그러니까 해외 지역별 23년 1분기 기준을 봤을 때 해외 비중이 거의 69.7%예요. 수출. 국내가 30% 수준이거든요. 그럼 국내 뭐 한 4% 정도 내린다고 해서 전체 OPM 마진에 크게 압박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마진 구조로 봤을 때는 수출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아마 일부 좀 국내 가격을 내린다 하더라도 크게 마진에 대한 영향은 없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주가가 뭐 10% 빠지면은 이건 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슈퍼 엘니뇨가 또 계속 온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주 대륙에 비가 많이 오면 밀농사가 풍년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면 밀 가격은 더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마진율은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제 커멘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과하다 이렇게 네. 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또 다시 이제 편의점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도 이제 라면 관련된 쪽이 좀 빠지면서 편의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센티적인 영향을 볼 수 있으면서 참고로 편의점에서 라면 매출 비중은 로우 싱글 수준 그러니까 거의 뭐 2-3%. 뭐 그렇죠 한 자릿수 아주 낮은 로우 싱글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로 봤을 때도 거의 라면 그렇게 뭐, 먹는데 로우싱글이에요. 뭐 다른 게 뭐 예를 들어 뭐 편의점의 도시락이라든지 다른 게 또 많잖아요. 그렇긴 실질적으로 하죠. 많이 이제 시그니처 PB 상품들은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라면 매출 비중이 로우 싱글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이 로우 싱글이면 이익단은 거의 뭐 크게 영향 없는 거죠. 그래서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어떤 라면 관련된 식품주나 편의점 주가 급격하게 많이 빠지면 이거는 좀 과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라면 광고 중에 연예인이 등장하는 광고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요? 예, 요새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이렇게 광고하는 거가 조금 다 사라지고 요새는 오히려 마케팅에 대한 초점이 그 OTT나 예능 쪽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뭐 서진이네나 뭐 백종원 씨 나오는 뭐 이런 음식 관련된 부분이 해외 나와서 전부 다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상품들도 나오고. 예전에는 그 라면 모델이 거의 탑 모델들이었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요새는 확실히 개인 어떤 그런 마케팅에 대한 방향이 좀 네네네. 다르게 설정됐다는 거죠. 내부에서 판매량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수출 쪽에 네네네. 좀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컨텐츠에 녹여드리는. 저 류현진. 근데 예전엔 그랬었죠. 손흥민 선수도 했었고. 손흥민도 했었나요? 그렇죠. 신라면 뭐 이렇게 광고도 하고. 최민식 씨도 했었고. 그랬었죠. 아무튼 뭐 최근에는 아마 그 BTS의 진 정도
아 진라면 갔었나요? 예, 그래 했었었죠. 아. 근데 그 정도까지가 마지막이었었던 것 아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 대부분 그 나왔던 그 우리 이제 모델들을 보면 대부분 수출을 겨냥하는 거가 딱 보이잖아요. 네네. 손흥민, 뭐 진,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국내 내수용을 뭐 겨냥해서 그런 광고를 만들지는 않겠죠. 아 그나저나 저는 이게 좀 다는 못해도 좀 베스트 상품들 있잖아요. 뭐 네네네. 진라면, 신라면, 뭐 비빔면 뭐 이런 것들은 좀 1.5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양 하나 네. 먹긴 너무 적고 2개 먹긴 솔직히 좀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은 뭐 네. 빠지거나 안 올리더라도 양을 줄이면서 어쨌든 마진을 계속 방어를 하거든요. 식품업체들은 과자도 그렇고 뭐 어쩔 수 그럼요. 없어요.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그리고 요즘 또 인플루언서들이 막 섞어 먹는 것들 많이 만들잖아요. 뭐 짜파게티랑 네, 뭐 너구리랑 너구리랑 섞고 뭐랑 섞고 이러고 맞아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더 끓여 먹으라는 거죠. 먹다 남기더라도 좀 더 끓여 먹어라. 네, 그렇죠.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짜파구리 한번 해 먹어봤는데 네네네. 이거 제가 잘못 끓인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네. 이제 짜파게티에 너구리 섞는 거잖아요. 맞아요. 와, 그 국물은 거의 없이 이게 너무 짜던데. 이게 너구리 스프를 좀 들러야 되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절반만 넣어야 되죠.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잘못 그린 거군요. 네, 그래서 절반. 진짜 다 때려놓고 했더니 너무 짠 거예요. 맞아요. 그건 너무 짭니다. 거기에 뭐 한우도 좀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부채살 뭐 부채살. 그래야지 네, 이제 네, 네. 기생충에 나왔었던 그 음식이 되는 그럼요. 거니까. 예. 아 잡아주죠 한우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 얘기를 아까 시작할 때 좀 드렸는데 네. 역시 뭐 계절성 주식들도 있죠. 그렇죠. 지난 제가 금요일 날 아마 마감 방송 때도 역시 이제 이 날씨 관련된 마감 방송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기상청이 이제 전일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 전역을 비롯한 곳곳에 폭염주의를 발표를 했고요. 고기압 영향 때문에 날씨가 뭐 맑지만 아침 최저 기온이 17도에서 23도, 낮 기온이 24도에서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과 경기 내륙이나 강원 뭐 지역, 전라권 내륙 등의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인데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이야기되니까 6월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서울 외 주요 도시 최고 기온도 인천이 32도, 대전 광주도 34도, 대구도 30도. 상대적으로 대구가 좀 낮게 느껴지네요. 울산도 26도, 부산도 28도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도 6월에 이제 좀 이른 폭염이 계속 겪고 있습니다. 며칠째 일일 최고 기온이 40에서 45도까지 이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인도 북부에서는 최근에 뭐 3일 동안 한 54명 54명 정도가 온열 관련 질환으로 사망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네. 이제 뭐 인도에 워낙 그 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꼭 뭐 너무 더워서 이렇게 사망한 것이냐 이야기는 뭐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성에 대한 부분은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뭔가 이제 온열 관련 질환 때문에 사망을 한 게 보고서가 되어 있고 미국도 최근에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뭐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폭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외신에서는 지금 이러한 현상 관련해서 유럽 연합 기후 변화 감시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화 서비스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이제 코페르니쿠스 이름을 딴 것 같은데 이번 달 들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1979년 기록한 6월 최고 기온보다 섭씨 1도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무려 1.5도나 더 높다고 이야기될 정도니까 좀 더운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위니아나 신일전자 이런 뭐 에어컨이나 그다음에 선풍기 관련주라든지 빙그레 같은 뭐 빙과류라든지 태경케미칼 같은 어떤 소재 관련 쪽들 이런 쪽도 이제 주가들이 상승세를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뭐 날씨와 좀 관련이 있긴 있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아까 좀 전에 뭐 라면 이야기하면서 슈퍼 엘니뇨 가능성 때문에 네네네. 밀 관련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외신에서는 약간 좀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평원 지역 중심으로 가뭄이 이어지면서 뭐 60년 만에 최악의 밀 흉작이 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외신에서 좀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의 밀 작황에 따라 식료품발 인플레이션,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이 이제 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외신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미국 농무부가 지속적인 가뭄에 따른 수확량 감소, 뭐 폐기량 증가 때문에 경질 붉은 겨울밀 이게 이제 HRW라고 불리는데 전국 생산량이 올해 5억 3,100만 부쉘에서 내년에는 5억 1,400만 부쉘로 감소하면서 아마 1957년에서 1958년 이후에
최소 7을 기록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부 지역에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지역만 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지역도 많기 때문에 글로벌 밀 가격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높은 달러 강세라든지 높은 운송 요금, 러시아 동유럽산 밀의 과잉 공급 등으로 미국산 밀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면서 또 농부들을 되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의 약간의 60만의 뭐 최악의 밀 흉작 이야기가 네네.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밀에 대한 뭐 작황은 상당히 좀 슈퍼 엘니뇨 이양 때문에 조금 아주 흉작은 아닐 걸로 보이고 오히려 또 하향 안정화가 대부분 더 지금 리포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밀과 관련된 게 뭐 너무 뭐 올라갈 거 생각하고 주가에 배팅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흉작 관련된 소식 전망 때문에 뭐 사료, 비료, 농업 테마가 또 올라갔으니까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뉴스 플로우에 따른 약간의 테마성 움직임이 계속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난 흉작이 지금 예상되고 있군요. 근데 이제 미국이 세계 5대 밀 수출국이에요. 세계에 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뭐 예, 워낙 예. 땅도 넓은 네, 네. 나라고 예. 경작지도 넓고. 근데 이제 뭐 그 말고도 다른 나라들도 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제 올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슈퍼 엘니뇨 올 것 같은데 또 비가 많이 내리면 밀이 또 굉장히 잘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흉작에 대한 뭐 이런 부분들은 우려하실 필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하고 오늘 날씨만 보면 정말 덥겠다라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리고 시작할 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조선 그리고 뭐 네. 조선 기자재 이쪽도 괜찮았군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은 조선 업종에 대한 신조선가 상승이라든지 뭐 발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고 특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주가들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한화오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가가 좋았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경계감이 필요한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지난 17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라슨 리서치에서 올해 해상 풍력의 성장을 토대로 해운 투자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리포팅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28척의 풍력 터빈 설치선 이게 WTI V라고 일러지는데 24척의 커미셔닝 서비스 운영 선박 이거는 CSOV라고 불리거든요. 이 두 가지 관련된 선종이 계약이 되면서 상당한 해상 풍력 관련 주문을 기록했다고 보고가 됐고요. 총 계약 금액은 66억 달러 약 8조 원 규모로 전체 해양 신조 투자의 약 59% 차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풍력 터빈 설치선과 그다음에 어떤 커미셔닝 서비스 운영 선박 이런 것들이 계약이 이제 좀 발주가 크게 나왔다 보는 겁니다. 올해도 이미 5대의 아까 말씀드렸던 풍력 터빈 설치선이 나왔고 10대의 그 커미셔닝 서비스 운영 선박이 나왔고요. 23대의 승무원 이송 선박 이게 CTV라고 이야기되는데 이게 주문이 됐다고 하고요. 일부 기업에서는 최대 연간 78억 달러 약 9조 9,600억 규모의 신규 투자도 또다시 추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CS 베어링이나 뭐 LS 대창솔루션, 뭐 HD 한국조선해양 등의 풍력 에너지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이 관련된 분석 자료에 따라서 주가가 괜찮았습니다. 네. 오늘 CS&드 반응한 것도 이 내용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뭐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방산주.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뉴스 플로우에 따른 거긴 하지만 일부 종목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견조함이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일단 먼저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경제사절단에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신현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장 그리고 강구영 카이 사장들이 포함되면서 국내 방산기업들 베트남 수출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향후 이제 5에서 7년간 3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군 현대화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난 3월 판반장 베트남 국방부 장관이 방한 중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하면서 그리고 한국 방산의 효자 수출 품목 하나인 K9 자주포를 둘러보는 등의 국내 무기 관련된 어떤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이제 베트남 순방을 계기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수출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베트남은 노후화된 군용 헬기 교체 작업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카이 같은 경우에 군용 헬기인 수리온 수출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을 좀 굉장히 좀 강하게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방산업체의 견조한 해외 수주 바탕으로 뭐 올해 2분기도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한국에 관련된 뭐 항공우주 관련된 방산업체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실적 컨센서스 관련된
부합된 전망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오늘 IPK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게 나왔는데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2분기도 매출액이 2조, 영업이익이 1,300억 가까이 되면서 컨센에 부합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디펜스 수주 잔고가 작년 말 19조 8천억 정도 규모였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서는 26조 9천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신규 수주는 10조 2천억 규모의 폴란드 2차 8조 원 전망이 된다고 보십니다. 신규 수주 전망치는 루마니아와 레드백에 따라 변동이 일부 가능한데 하나오션 딜 클로징에 따라 6월 말 지원법 반영도 일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오션은 23년 OP 마진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고 24년은 아마 뭐 넷 마진도 아마 흑자 전환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여기에 영향도 미쳤다 볼 수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가 특히 방산 쪽에 굉장히 요즘 진심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섹터 어디 볼까요? 뭐 로봇 관련주가 일부 또 로봇.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는 섹터들이 대부분 테마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시장이 결국은 주도 섹터가 별로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영국의 경쟁시장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CMA라고 불리는 곳인데 지난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아이로봇은 뭐 로봇 청소기 룸바로 알려진 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MA가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가 영국 시장에서 경쟁을 악화시킬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경쟁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아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아이로봇의 시장 지위가 높지 않고 여러 경쟁자로부터 상당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면서 아마존의 인수가 경쟁자 스마트홈 플랫폼의 경쟁력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이제 승인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산업용 협동 로봇 그 외에도 뭐 일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디죠?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이 네네. 이제 관련된 이렇게 로봇 관련이잖아요. 청소용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건설주들이 지금 뭐 재건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댓글창에 재밌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제 얼굴 때문에 재건주를 사야 되나? 피부 재건. 뭐 얼굴 재건했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수술한 게 아닙니다. 네. 수술을 받은 건데 뭐 그렇게 재건주를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네. 자, 언론에 따르면은 제2의 마샬 플랜을 불리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논의가 본격화되는데 뭐 국내 기업들도 이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재건 사업 규모가 9천억 달러 뭐 1152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뭐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표를 좀 띄워주시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나온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그램별 투자 예상 금액입니다. 예, 국가 재건 프로그램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섹터별로 나눈 거죠. 그래서 투자액 추산을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 가져와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6월 21일부터 22일, 그러니까 21일이면 모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임 스케줄 상으로 재건 관련된 뭔가 스케줄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스가 먼저 이제 반영을 했다 볼 수 있겠고, 영국 런던에서 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5천여 개의 재건 사업 프로젝트를 정보를 담은 DB를 재건 회의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아마 지난 10월 독일에서 1차 회의가 열린 이후에 8개월 만인데 이게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재건 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각국의 국가 기업들과 사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뭐 좀 이슈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고,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우크라이나가 뭐 재건된 재건 사업에 폴란드나 독일, 일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한 방안을 또 고려하고 있다 또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적 개발 원조 이게 이제 ODA와 그다음에 선 투자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신뢰감을 구축하면서 뭐 한국의 지분을 쌓아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이면서 재건 관련 기계 테마 이런 쪽이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계룡건설, 난관토건, 뭐 SY 금강공업, 대우건설 등과 같은 건설 대표주 중소건설주까지 올랐고, 모듈러 주택 관련주도 이제 관련된 테마수로 올랐고요. 현대 로템이나 비트로시스, 뭐 대아TI 등등과 같은 철도, 원자력 관련 BHI나 뭐 대창솔루션, 오르비텍 이런 쪽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가 관련된 테마수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에 이제 본인이 어떤 뭐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공개적으로 어떤 뭐 그 영상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이제 재건 관련주가 많이 올라간 것에 약간 좀
우려를 좀 표명했거든요. 이게 재건 관련주는 사업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게 수익성이 나올지는 사실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수익성 부분은 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가가 시장에서 좀 요동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는 이야기를 또 실제 뭐 어떤 영상 통해서 이야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이게 재건 관련주는 아무래도 이 주가가 뭐 너무 급등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정부 입장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안을 돈벌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아니 근데 그 건설사들이 그 재건에 가서 뭔가 이렇게 큰 이익을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오르는 걸 텐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직접 거기 가서 뭘 하시나? 이게 예를 들면 무슨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가서 뭘 하는 이건 이제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뭐 시멘트를 들고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 근처에 있는 데서 해결하시겠지 뭐 그죠? 뭐 그렇죠. 근데 뭘 하신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뭐 모듈러 관련 주택 모듈 같은 주택. 경우는 또 이제 급하게 또 뭔가 빨리 지어야 뭐 그런 되면 뭐 필요는 그럴 수 있겠네요. 있죠. 예. 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되는 게 뭐 재건하기 위해서 뭐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퍼스텍이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주가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퍼스텍이 가서 지뢰를 제거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결정된 바도 없고. 근데 이제 다만 뭐 지뢰 관련된 뭔가 제거 기술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건 뭐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냥 테마성 수급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나의 펀더멘탈은 일종의 이슈는 아니겠죠. 보물섬 효과 같은 것 같아요. 네. 어딘가 있을 보물섬을 찾아서 목표 하나 정도는 설정해 두고 네. 언제가 될진 잘은 모르겠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어떻게 어떤 이게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닌가 그죠? 어떤 시나리오로 가는 건지를 이거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재건 프로그램별 투자 예상하기 이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아까 표로 나타냈었잖아요. 근데 그런 예상액은 있지만 어떤 기업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수주를 따낼지는 지금 아직도 결정된 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한 주변 판단이 먼저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재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게 설정이 되지 않았는데 재건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좀 막연한 추론인 부분들도 있을 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건설주들까지 오늘 좀 시장에서 좀 움직였던 섹터들 짚어봐야 될 이슈가 있었던 섹터들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요 정도로 저희가 좀 정리하고요. 오늘은 박근영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밝아진 얼굴. 네. 어떤 뭐 그냥 이렇게 어쨌든 저는 이제 약간 재미삼아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게 어쨌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용기기나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이 정말 뭐 경쟁력이 있는지 부분은 그 투자 한번 볼 관련해서?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네네. 실제 주가들이 꽤 뭐 최근에 올라왔지만 성장률을 보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연평균 한 45%씩 성장을 해왔던 섹터이거든요. 미용 의료기기. 최근에 한 2, 3년간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가 내는 종목들이 꽤 나와 있는데 2차 전지도 뭐 성장성 때문에 주가들이 갔고요. 그 뭐 성장성이 상당히 좀 없는 구간에서 어떤 섹터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변화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네. 물론 이제 제가 뭐 추천드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투자의 어떤 방식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박근영 부장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